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태계와 환경 강의를 담당하게 된 조영관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깝지만 여전히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이렇게나마 만나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를 할 텐데요. 이제 저에 대한 교수 소개와 강의 소개, 그리고 3차 시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린피스에서 우리나라의 2030년도의 부산항의 모습과 그리고 인천공항의 모습을 이렇게 시나리오를 통해서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반도의 대홍수 시나리오를 예상한 바가 있는데, 왼쪽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산에 지금 여기 해운대 쪽이거든요. 해운도 쪽의 대부분이 이렇게 바닷물에 침수되는 광경을 볼 수가 있고, 부산의 시가지도 이렇게 침수가 되는 광경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위치한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의 경우에도 활주로뿐만 아니라 비행기 주기장이라고 그러죠. 이런 곳이 대합실까지 모두 다 침수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와 같이 우리가 탄소를 저감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탄소 소비량을 늘려나가게 된다면 세계 외 많은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져서 상승돼서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의 5% 이상이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침수가 돼서 3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일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예측한 바에 따르면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6년 5월에 조사한 기준에 보면은 원래 아카시아는 남부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남 목포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함양이라든지 경상도에 있는 청도 거창, 그 다음에 무주, 안동, 정선, 안양, 속초 이렇게 강원도까지 이렇게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게 일반적으로 아카시아가 피는 개화되는 일자의 순서입니다. 대개 5월 달에 피어서 5월 말일경에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보신 바와 같이 아래쪽에 이 영암이나 하동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 피어들 아카시아 꽃인데, 목포 해남보다도 먼저 서울의 태능역이라든지 서울의 어린이 대공원, 홍릉수목원에서 먼저 아카시아가 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서울의 많은 곳들이 이 동시다발적으로 아카시아 꽃이 피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현상을 실감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카시 나무가 서울에서 해남보다 먼저 피는 현상, 개화 일자가 뒤죽박죽 된다는 이야기죠. 개화 일자가 뒤죽박죽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카시아 꿀을 따는 양봉 하시는 분들, 양봉 농민들이 대단히 큰 피해를 입죠. 과거 같은 경우는
그 벌통을 영암이라든지 하동, 나주 쪽에서 남부지방에서 벌통을 놓고 쭉 북쪽으로 가면서 강원도까지 이 점차적으로 꿀을 따기 때문에 그 상당한 수확량을 얻을 수 있는데, 보신 바와 같이 목포 해남보다 서울에서 먼저 꽃이 피어버리기 때문에 북으로 이동할 그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카시아 꿀 채취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한 그 꿀을 사 먹어야 되는 우리들은 비싼 그 돈을 치르고 꿀을 사야 되는, 꿀의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꿀 채취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꿀을 만드는 게 꿀벌이잖아요. 이런 그 곤충들에게 꿀을 빨아먹는다든지 꽃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곤충들에게 그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꿀벌들은 이렇게 꿀을 모아야 이제 다시 새끼도 낳고 이렇게 자손을 번식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생태계 전체가 이제 혼란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개화일자의 그 여러 가지 혼란, 변동,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강의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과일들도 이렇게 겨울 배추가 해남에서 나는 게 이제 보편적인데, 이런 것들 점차 북쪽에서 이렇게 서해안을 타고 북쪽에서도 겨울 배추가 난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고랭지 배추 그러면 강원도 지방에서 나와서 우리 그 광주에 있는 공판장에까지 이게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나주배라든지 그다음에 보성의 녹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경상도나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진주를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 2100년경에는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재배할 수 없다는 그런 예측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대부분 이렇게 우리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최적지가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2030년이라든지 2100년이 지나면 거의 강원도 지역에서만 복숭아를 재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귤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제주도가 주산지잖아요. 그런데 2030년에는 남부지방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남해안 지방으로.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강원도에서도, 강원도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귤을 재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은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과일의 주산지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 지방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본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바나나는 물론이고 용과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재배하지 못했던 그런 과일들이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에서 예측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50년에서 100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풍경 10개, 대표적인 10개의 풍경들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국산 사과라든지 나주배를 재배할 수 없을지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습지라든지 그 다음에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이런 구상나무, 즉 한라산이라든지 지리산 같은 데 있죠. 이게 좀 약간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구산나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유네스코 그 자연 보호시설로 지정된 갯벌이라든지 그 다음 서해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해안 해수욕장들,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순천만 역시 이제 해안 상승이 되면 이게 바닷속으로 잠길 수도 있다. 그리고 제주에 있는 산호초, 이것은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살 수 없다 하는 것들이죠. 사양노루라든지 두꺼비라든지 청개구리,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양서류들도 없어질 수 있고,
우리나라 고유종의 수많은 야생화들도 없어질 수 있다 하는 것들이 현재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려면 현재 우리 사회는 탄소 의존 사회예요. 특히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석유라든지 석탄 같은 이런 것들을 화석 연료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의해서 현재 우리의 자동차라든지 또는 많은 공장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일러나 그 다음에 에어컨 가동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석유나 석탄을 이용해서 살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는 석탄 의존 사회 또는 탄소 의존 사회라고 하죠. 탄소 의존 사회라고 하는데, 이런 의존 사회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전환 사회인데, 석탄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석탄, 그 다음에 내연기관으로부터 벗어나는 탈내연기관, 내연기관이 우리 이제 자동차가 지금까지 실린더에 의해서 휘발유라든지 경유라든지 또는 LPG 가스를 넣고 그 내연기관을 움직여서 우리가 지금 바퀴를 굴려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탈피하자. 그게 이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이런 거잖아요. 전기자동차는 엔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석유나 석탄 이와 같은 탄소 의존 사회에서 탈탈탈 세 가지를 터는 탈탈탈 사회로 가야 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환 사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석탄의 의존이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석유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높은 게 현실인데, 이 밑에 있는 수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환이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민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지 소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자들, 이해관계자들이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갈 약속을 한 다음에 이런 탈탈탈 정책을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곳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문 대통령께서 2050년도까지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국가로 그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셨어요. 2020년도 작년에 선언을 하셔서 10개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 구조를 저탄소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하는 것이고,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하는 거고, 탄소 중립 사회로 공정을 전환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는 것이 이 강의의 요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의 많은 풍경들이라든지 또는 그 생물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주산지로 알았던 채소나 과일들의 그 재배의 위도라든지 위치, 지역이 바뀐다 하는 것이고, 부산이나 인천 같은, 목포 같은 이런 해안 도시들은 바닷속으로 잠길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화두로 현재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밖에 없는데,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배출한 양만큼 똑같이 이게 흡수를 하든지 또는 제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배출량과 흡수량, 저장량이 제로가 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강의 시간에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생태라는 건 뭐냐? 날생이죠. 한자로 보면. 그러니까 생물이 살아가는 곳의 모양이죠. 생물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생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생태계라는 그 하나의 생태계라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그 강의 시간에 또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 이런 생물들이나 또는 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전부 합쳐진 것을 생태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쉬어야 되죠. 또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여가를 보낼 공간이나 공원이나 산이나 바다, 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합쳐서 하나의 생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공기도 있어야 되죠. 쉴 수 있으려면 땅이나 물 이런 게 있어요. 전부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 현재 생태계에 대한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환경이잖아요. 환경은 두를 환자의 장소 경자에 우리 주변을 두르고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가 사는 곳의 하천, 우리가 떠받치고 있는 살아가는 공간의 이 공기, 그 다음에 땅, 흙,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도로가 만들어지고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공장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수질오염, 대기오염이 생겨서 이런 것들을 잘 버리기 위해서는 하수나 폐수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 근데 아무튼 이런 우리들이 생활을 함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오염원들, 대기오염, 수질오염, 미세먼지, 농약, 중금속, 그 다음에 각종 연료, 자동차 이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도 그런 내연기관의 자동차보다는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수소차를 이용하는 것들, 공장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생태 공장을 만든다든지, 하수 처리하고 물수나 비저오염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어요. 미세먼지를 줄이고 또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계절 관리들을 실시한다든지, 계절 관리들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특별히 더 관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제 이 기후 변화 문제,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문제, 지금은 경제가 많이 회복됐습니다만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동이라는 걸 어려움이 겪고 있는데, 못지않게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뉴딜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 시기에 국가가 SOC 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도로를 논다든지 댐을 막는다든지 이런 대규모 사업을 벌림으로 인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월급을 줌으로 인해서 그 월급으로 먹거리도 사고 또 다른
그 소비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를 살아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때처럼 뉴딜 정책을 파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판 K 뉴딜이라고 그러죠. K 뉴딜. K 뉴딜이라는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디지털 뉴딜을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린 뉴딜은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어떤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탄소를 저장하고 탄소를 이용하는 이런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죠. 이런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를 일자리를 만들고 이것이 잘 성장되면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 주니까 이제 그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취업이 안 됐다든지 또는 뭐 갑자기 소상공인들 같은 장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이런 것들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도 강의 시간에 보다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대개의 그 기업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런 정책적인 것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정책의 가장 큰 중심은 한국판 뉴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K 뉴딜 안에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런 의미가 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으로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어려운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하나의 큰 이 한국판 뉴딜의 목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렇게 발자국이 남게 돼요. 발자국이 쭉 이렇게 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탄소 발자국이라는데 이것도 강의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밥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쌀을 씻어서 물론 햇반으로 해도 마찬가지인데 쌀을 씻어서 밥을 지어서 밥을 짓는다는 것은 전기밥솥이나 뭐 냄비라든지 이럴 때 연료를 가야 돼. 전기를 주든지 아니면 가스를 떼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밥을 차려서 반찬을 가지고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쌀은 어디서 옵니까? 쌀은 농부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논을 갈아서 거기에 벽실을 뿌려가지고 다시 모내기를 해서 이것을 비료를 주고 성장을 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수확을 해서 탈곡을 해가지고 그걸 방앗간에 찧어서 다시 우리가 마트에서 쌀을 사게 되면 운송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또 씻어서 밥을 지어서 먹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 동안에 모두 탄소가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농부가 그 논을 갈 때 트랙터가 들어가잖아요. 또 수확을 할 때도 그 수확기가 또 모내기 할 때도 이양기 전부 뭘 합니까? 연료가 들어가죠. 이런 게 다 탄소예요. 탄소 배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트럭으로 운송을 할 때 마트까지 운송을 할 때 그 운송을 할 때도 다 탄소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전기가 다 탄소잖아요. 그래서 별을 재배할 때부터 밥을 먹을 때까지 들어가는 탄소의 총량 이런 것들을 우리는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탄소 발자국뿐만 아니라 이것을 면적으로 생태 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고 이때 소비하는 물의 양으로 평가하는 것을 물발자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는 정책을 우리는 탄소 중립, 넷 제로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강의 시간에 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19 위기 시대가 있는데 우리 이것과 기후 위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많은 백신이 이제 이렇게 접종이 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이제 올 텐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옛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옛날 같이 살게 되면 다시 기후 위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위기에 우리는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태계와 환경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강의를 듣는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한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과제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전부 지금 학과가 다르고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의 수준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강의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전공과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한 번쯤 생태계나 환경 쪽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내 전공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생태계 환경에 대한 그 강의를 하기 위한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배경 설명을 했고 2차 시대에 보다 자세히 그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강의 계획서에 다 뭐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은 나와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여러분이 듣다가 어떤 의문사항이라든지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쪽지를 보낸다든지 쪽지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 교수학습 사이트에서 제공한 웹에 이렇게 쪽지를 보낸다든지 또는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하고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전남대학교에서 생태학으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현재는 환경 영향평가를 하는 곳의 부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여러분 학교에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대학의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수돗물의 수질을 책임지는 수질연구소장과 지금 한참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 코로나를 확진하는 곳 또는 환경에서 미세먼지를 다루는 이런 곳에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부장과 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강의 시간에 잠깐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텐데요. 우리가 어떤 개발 행위를 하려면 택지를 만든다든지 공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랬을 때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자격이 환경영향평가사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질이라든지 환경과 관련된 그런 뭐 책이라든지 저서들을 있고요. 그런 연구들을 제가 해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겸임교수나 개건교수를 해 왔고요. 광주의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환경보전협회, 전남보건환경부 상수동관리자, 서울에 있는 상하수도 협회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했고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특강을 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는 환경운동연합이나 여성소비자연합 이런 데서 주부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했던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수소곤충이라고 있어요. 물에서 사는 수소곤충이라고 있는데 이런 수소곤충을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죠. 이 수소곤충에 대해서도 강의 시간에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이런 그 강도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깨끗한 이런 지리산 계곡 같은 데서 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주로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도 계속 그 뉴스에 나왔고 녹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그 독소 물질도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농작물에도 흡수가 된다 하는 게 최근 보도에서 나왔죠. 그 MBC PD 수첩에서도 보도가 됐고 이런 건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녹조라고 그러죠. 그것을 총칭해서 녹조뿐만 아니라 다른 조류들도 많이 있는데 총칭해서 담수 조류 LG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연구해서 책으로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분과 이제 공동으로 했는데 우리 지역의 상수원인 주화모나 동복호에 대한 조류, 전국 상수원에 대한 조류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 관리인데 강의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챔피언스 필드에서 프로야구가 진행되는데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서 프로야구를 2번이나 중단한 적이 있어요. 2번이나. 그 주의보를 내리고 경보를 내리고 하는 이런 경보제 운영을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데 그 책임자로서 제가 근무를 해왔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여기 사직공원이잖아요. 사직공원 전망대 모습이 확연히 다르죠. 그런 측정하는 장비라든지 통제센터에 대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진드기라든지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 진드기, 뇌염 모기, 직화 이런 것들 모기에 의한 식중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식품 검사 우리가 이제 그 많이 먹는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세균에 오염됐는지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됐는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질병에 걸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역할들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구촌이 아직도 멈춰 있죠. 지금 2년 가까이 멈춰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우리도 비대면 강의로 만나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도 서서히 만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생태계 환경은 수강 인원이 40명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학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 방침에 따라서 만약에 1단계라든지 이런 그 완화가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별도로 안내를 드리고 대면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지금과 같이 비대면 동영상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시 강의를 마치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2차 시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